나르시시스트 그리고 소시오패스 혹은 뭐 가스라이터 등등 손절 1순위 유형들 여러 번 다뤄봤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네가 이래서 기분이 나쁜 거잖아. 그러면 내 잘못이구나. 좀 더 비율을 맞춰야 되는구나.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막 이런 자책을 하고 있는 장면들이 영화나 드라마에 가끔 나오는데 전형적으로 딱 그런 분 같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자책부터 하고 보는 에코이스트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신과 의사 양재웅입니다. 양태들 안녕. 네, 지금까지 저희가 나르시시스트 그리고 소시오패스 혹은 뭐 가스라이터 등등 손절 1순위 유형들 여러 번 다뤄봤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동안에 이제 가해자들의 어떤 분석을 위주로 해왔다면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가스실로 들어가는 어떤 일이 생기면 자책부터 하고 보는 에코이스트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에코이스트라는 분들의 특징이 이제 뭐 일단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자책, 내 탓을 많이 하는 분들, 주로 자존감이 좀 낮은 분들. 나르시스트는 이제 남 탓을 다 남 탓을 하는데 얼마나 내 탓을 잘 맞는 궁합이에요. 그렇죠. 네 탓이야 그랬더니 내 내 탓이구나. 너무 이제 환상의 짝꿍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가 타인의 인정으로 나의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피해자, 대상자의 대인관계를 다 잘라낸다고 그랬는데 이런 에코이스트들은 애당초 대인관계가 되게 좁거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에코이스트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에코이스트는 어디서 왔냐면 그 나르시시스트의 이제 그 어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에코이즘이라는 거에서 왔고 헤라한테 계속 말을 하는 애였대요. 헤라가 어쨌든 에코의 말을 계속 들으면서 정작 중요한 자기 남편의 이제 외도를 놓치는 바람에 이 에코한테 벌을 줍니다. 벌을 준 게 타인이 말을 하기 전까지. 할 수가 없는 벌을 준 거기에서 이제 따왔다고 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징적인 어떤 의미였던 것 같아요. 이 에코이스트라는 개념이 이제 하버드대 임상심리학자 크레이그 발킨 박사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소개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커뮤니티나 SNS에서 나 에코이스트 같아요라고 하는 2030, MZ 세대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뭐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10가지를 얘기할 건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이 해당이 된다면 에코이스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죠. 체크리스트 한번 얘기해 보죠. 첫 번째가 일단 뭐 주목받는 걸 싫어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문제가 생기면 내 탓부터 한다. 세 번째가 유독 자기 자신한테는 엄격하다. 부모님한테 지적질을 많이 당하고 자랐다 보면 내 문제를 많이 들여보는 게 익숙하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남에게 패기치는 거를 싫어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거 극도로 싫어하겠죠. 타인과의 갈등을 회피한다. 화내고 뭐라고 하는 나를 위해 희생했던 부모를 두고 있었던 에코이스트들은 누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일단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강해질 것 같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생색 낼 줄 모른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아까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데 경쟁을 싫어한다고 하죠. 여덟 번째가 눈치가 빠르다. 이건 정말 볼 필요 없는 눈치까지. 생존을 이제 하려고 과하게 눈치가 이제 키워진 케이스겠죠. 아홉 번째가 확신이 없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런 거 같지 않을까요? 뭐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여지를 남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되게 단정짓는 부모였었을 가능성이 많고 그런 거에서 자기는 이제 그러게 좀 싫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열 번째가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이게 이제 9번, 아홉 번째랑 좀 비슷한 것 같고요. 지금 이 10가지 말고 다른 데서 좀 찾아본 건데 특징 1이 감정의 거울이라고 해요. 이모셔널 미러라고 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흡수하고 복제하고 동일하게 표현하고 그래서 이거를 감정 공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감 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내 감정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안 만들어져서 상대의 감정에 의해서 과하게 휘둘리고 그걸 때문에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좀 많이 겪을 수 있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로스 오브 셀프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에 과하게 집중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내 감정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내 정체성, 내 가치관 이런 거를 만들어내기가 어렵다. 세 번째가 남을 위한 봉사자, 셀프리스 서번트라고 하네요. 이거를 타인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하는 게 익숙하니까 이쪽으로만 이제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 자기 희생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내가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어떤 믿음으로 가는 거죠. 야, 셀플리스 서번트란 말은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는 타인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이라고 해서 excessive responsibility for others라고 하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문제와 고민 이런 거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을 갖고 있고, 이러한 태도, 이러한 삶의 어떤 방식이 타인의 문제를 내 문제로 인식하게 만들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스트레스,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관계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고, 내 감정을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는 거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감정을 드러내면, 솔직한 내 모습을 보여주면 타인에게 거절당하거나 손상될 수 있다. 유기불안이 있을 거야. 그렇죠. 네. 엄청난 유기불안인 거죠. 결과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힘드니까 극도의 외로움, 고독감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여섯 번째가 표준에 대한 거부가 있어요. 이게 재밌는데, 종종 사회의 표준이나 규범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대요. 근데 저는 이거 어떻게 생각했냐면 수동 공격으로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범함에 맞춰줘야 된다는 어떤 강박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게 자기의 감정, 생각을 진지하게 인식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대요. 약간 빈정거리는 태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불안, 불만족을 스스로 완화하는 방법으로 이거를 택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 삐딱한 모습, 사회에서 정해진 규범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거. 일곱 번째가 무의식적인 모방, 마지막인데, 다른 사람의 행동, 언어를 무의식적으로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에 적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행동을 보인다.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봐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2030만은 아닌 것 같고, 내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어른이 돼버린,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살았던 그런 이제 윗세대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저는 이게 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사실 이런 분들이 뭔가에 꽂히거나 빠져서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 옆에 있을 때 굉장히 맹목적인 추종자가 되는 경향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인으로부터 내 가치를 찾는 사람들이란 얘기를 우리가 여러 번 했잖아요, 이 컨텐츠에서. 그게 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대상을 나도 모르게 찾고 그런 대상한테 끌리는 경우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르시스트들한테 내가 뭔가를 해주는 거, 그러니까 구원환상하고도 연결되어 있을 거고요. 거기서 내 가치를 찾을 수 있으니까. 착취적인 관계에 있는 연인 사이에서 피해자에 해당되는 쪽이 이쪽이 굉장히 많죠. 나도 딱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에 가끔 나오는, 보고 있으면 힘든 관계, 그런 연인들. 네가 이래서 기분이 나쁜 거잖아. 그러면 내 잘못이구나. 좀 더 비율을 맞춰야 되는구나.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막 이런 자책을 하고 있는 장면들이 영화나 드라마에 가끔 나오는데, 전형적으로 딱 그런 분 같아요. 사실 이제 아까 잠깐 처음에 얘기했는데, 이런 에코이스트라 불리는 분들의 부모가 나르시시스트였을 가능성이 꽤나 큰데, 나르시시스트 부모가 아이를 키운다 그러면 사실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이가 에코이스트의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크죠. 결국 어렸을 적에는 부모가 나의 기준이었는데, 부모란 존재가 사라지거나 혹은 내가 이제 어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기준이 없으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기준이 될 수 있는 대상을 계속 찾아 헤매게 되고, 그런 기준이 되는 건 결국 부모의 대체제, 부모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끌릴 거고, 그러면 부모한테 당했던 그런 대접을 그대로 또 받게 될 거고, 이들은 통제당하는 거 혹은 어떤 좀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게 나에 대한 사랑이나 애정으로, 관심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많이 위험하죠. 일단은 여기서 벗어나려면 내가 이렇구나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예, 거기서 시작을 하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본인 상태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죠. 맞아요. 그냥 평생 나르시스트고 평생 에코이스트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착취하고 나는 착취당하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만족하고. 근데 사람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터닝 포인트라는 게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왔을 때 일단 알아야 돼요. 이게 저 사람이 나쁜 놈이었어, 나를 가스라이팅한 거야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내가 그랬기 때문에 이 관계를 유지해 왔구나라는 걸 일단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깨달음과 인정의 시기가 너무 늦게 온 분들이 본인 삶에 대해 한 맺힌 분들이거든요. 내가 잘못 살았다 이런 분들 억울하죠. 근데 사실은 이전에도 몇 차례 훨씬 더 젊은 시절 혹은 더 이른 시기에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나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분들이 나중에 이제 나이를 먹고 받아들였을 때 내 배우자나 연인 혹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한 억울함이나 서러움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뭔가 잘못됐다, 뭔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조금 그 관계에서 좀 떨어져서 이 관계의 문제 혹은 그 사람의 문제, 나의 문제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실 알면서도 인정을 안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인정을 하는 순간 그 사람과 나, 그러면 내가 살아온 세월에 대한 부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는 거를 몇십 년을 잘못했다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게 참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너무 늦어버린 다음에 깨달음과 인정을 했을 땐 너무너무나 훨씬 더 큰 억울함과 후회가 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받아들임, 그리고 변하려는 의지와 노력, 이게 함께 가지 않으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그 나르시스트들은요, 자기가 착취할 수 있는 대상을 계속 바꿔요. 그리고 또 기가 막히게 찾아내죠. 근데 이 에코이스트들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의지하는 대상을 바꾸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에서, 타인에게서 내 가치를 찾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감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코이스트들은 일단은 내가 그렇구나 알고, 두 번째 내 경제적인 어떤 독립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관계에 너무 많은 비중과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야 돼요. 타인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가치를 찾아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에코이스트가 조금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 혹시 에코이스트 아닌가? 아니면 듣다 보니까 내 성격인 것 같은데, 내 특성인 것 같은데 느끼시는 분들은 그 마인드 카페에서 하는 PAI라는 이런 심리 평가, 요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이거를 하면 좋은 게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제 본인 탓을 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중심이 내가 아니라 타인에게 가 있는, 그게 편한 사람들 같은 경우가 자책이나 이제 희생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우울감, 불안감에 빠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현재 우울감이나 불안 이런 원인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PAI 심리 평가를 해보시면 본인의 심리 상태를 좀 정확하게 객관화해서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PAI 심리평가라는 게 뭐냐면 내 성격이 어떤 유형일까, 그리고 요새 내가 우울하고 힘든 이유가 뭘까 등 나의 심리 상태와 심리 관련 문제들, 뭐 우울, 불안 뭐 등등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가능한 심리 검사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울증, 불안 장애, 그다음 뭐 조현병, 성격 장애 등 이게 이제 미국에서 만든 기준에 그 DSM이라는 진단 분류 있잖아요. 네, 저희의 이제 진단 기준 책이죠. 네, DSM이 이제 미국 정신과 학회에서 만든 거고 저희는 그거를 따르고 있는데, 그거 DSM 진단 분류에 가장 가까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요. 꼭 병적인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개인의 어떤 성격적 특징이나 행동적 특징에 대해서 동시에 파악할 수가 있는 그런 검사입니다. 어떤 검사를 했을 때 검사 결과를 이 결과지 봐도 뭔 말인지 모르는 경우 많고요. 그러는데 마인드 카페에서는 이제 해석 상담을 해준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상담을 연계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 보러 가지 말고 차라리 이런 심리 검사를 받으세요. 맞습니다. PAI 심리평가 이런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일단 마음이 불편한데 뭐가 불편한지 몰라서 혼란스러운 분. 그리고 심리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객관적으로 내 상태를 좀 진단해보고 심층적으로 내 문제를 다뤄보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본인의 상태가 좀 뭔가 좀 걱정되고 의심스러워서 내가 우울증이나 아니면은 뭐 조울증 혹은 불안장애 같은 이런 정신과적 문제가 있진 않나, 이런 걸 좀 파악해보고 싶으신 분. 네, 그리고 내 상태를 조금 더 수치화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내 심리 검사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게 시간이 지나고 또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 에코이스트라고 해서 계속 에코이스트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바뀔 수 있고 변하는 존재니까 사람은 그런 거니 여러분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오늘은 에코이스트와 같이 주변에 이제 나르시스트들이 좀 꼬이는 그런 분들의 유형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영상을 보신 양떼분들 중에 에코이스트 테스트 결과와 그에 대한 생각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